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 안녕하십니까. 10위권 안에 들던 비구이 위안이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또 같은 상업용 부동산 기업인 소호 차이나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뉴스가 확산되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유수의 부동산 기업인 헝따와 완따도 그런 부도라든가 유동성 위기라든가 그런 소문을 접했었기에 요즘 투자자라든가 애널리스트들 간에 중국 부동산 기업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 그런 예측과 전망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위기론 그런 것들은 좀 과장됐다.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공동부유 또는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3년임째 가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몽과 함께 내건 공동부유라는 방침하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 빼기, 구조조정, 충격에 따른 정책, 그런 현상을 마치 부동산 시장, 나아가서 중국 경제 전체가 금융위기라든가 위기가 올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됐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중국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빠르게 패권국가로 대두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나라가 미국이겠죠. 그래서 요즘 미중 전쟁이니 중미 관계가 신냉전이라고 말할 정도의 대결 구도로 간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그리고 한미 동맹을 또 중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좀 위기에 처하고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미국의 희망을 우리까지 또 덩달아서 그런 식의 그 시각과 자세는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맥락, 대기후, 대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혁명 당시에도 나타났던 홍이대, 홍얼다이의 두 가지 파벌이 있습니다. 온건 노선의 홍위병이 있었고 급진 노선의 홍위병들이 있었죠. 그런 정서로 나뉘는 그 그룹 중에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이 너무 사회주의 궤도를 이탈하는 원심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우려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위와 통치 기반인 구심력을 이제는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홍얼다이 그 그룹들이 있는데, 시진핑이 그런 그룹의 그 정서를 대표하면서 강력한 중국몽 공동부유를 구호로 내걸고 등장하면서 3연임까지 시도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그 홍얼다이 중에서도 보이보의 아들인 보시라이, 충칭시 시장이었죠. 그래서 충칭 모델을 주도했고, 그리고 시종신의 아들인 시진핑이 권력 투쟁에서는 결국 승리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지금 3연임까지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시도했던 충칭 모델,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중시하는 충칭 모델을 시진핑이 계승하면서 그런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내에서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회복, 상승되고 있는 그런 대기후, 대환경의 영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시진핑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동부유라는 방침 하에 임대주택 위주 공급 확대, 그리고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검토하고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이런 것이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가 부동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 이후 국민당과의 혁명전쟁 시기, 그리고 혁명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출범하고 중공 정권이 중국 대륙을 통치했던 기간, 또 이 기간은 개혁개방 이전에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했던 시기,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했던 시기, 그리고 공동부유, 중국몽 또는 미국하고도 맞대응하면서 신형 대국 관계까지 주장하는 그런 시대로 진행되면서 중국 부동산 분야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중국 부동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후에 국민당과의 혁명전쟁 기간 중, 토지혁명전쟁이라고도 부르죠. 토지가 워낙 중요한 관건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혁명전쟁에서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출범하기까지는 혁명 전략 또는 혁명 책략으로서의 토지혁명전쟁을 추진한 시기죠. 그리고 1949년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1953년까지 이 약 3년간의 기간은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한 후에는 그 이전의 혁명 책략을 통치 책략으로 전환하면서, 즉 신민주주의 단계에서 경자 유전 구호하에 지주와 부농의 토지를 몰수하고 빈농과 고농 우선으로 평균 배분해주면서 토지의 사유권까지 인정해주고 그 사유 토지의 소유권 등기까지 해준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기도 약 3년 정도로 끝나고 1953년부터 1978년, 즉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개조를 추진하고 토지 소유와 사용의 공유화와 집체화가 추진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농업 합작화가 추진되죠. 이 농업 합작화는 대략 4개 단계, 즉 호조조, 상호 협조조이죠. 그리고 초급 합작사, 그리고 고급 합작사, 그 다음에 인민공사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개조 결과 중공 통치하의 토지 소유제는 무상, 무기한, 무유통, 이걸 삼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삼무의 토지 사용 제도의 문제점이 개혁개방 준비를 하면서 경제 특구를 설치하고 외자기업 및 비국유 사용기업의 토지 사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삼무의 토지 사용 제도의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을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계속 메말라가고 곤란해지죠. 그리고 토지 이용 및 토지 배치의 효율성이 저하되죠. 임자 없는 토지 이용이라는 게 필연적이죠. 그리고 기업 간의 공정 경쟁도 될 수가 없죠. 토지 이용이나 토지 사용이 기업의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배분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이라든가 효율성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하 시장이 형성돼서 권력 있고 권위 있는 인민해방군이라든가 공안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필요 이상으로 토지를 과다 점유해서 그 과다 점유한 토지를 지하 시장에서 오히려 블랙마켓에서 블랙 임대료를 받고 토지가 필요한 사람은 부패한 권력기관들에게 임대료를 오히려 더 과다하게 주고 토지를 사용해야 되고 실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정부는 토지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못 취하고 부패한 기관과 세력들이 토지 사용권을 얻은 다음에 지하시장에서 검은 이익, 흑이익을 취득하고 그런 그 체제 하에서 온갖 그 다양한 그 문제들이 누적되고 곪고 막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개혁 개방을 준비하면서 제1과제로 대두된 게 토지 국공유지의 문제와 국유기업의 문제입니다. 비효율의 문제죠. 비효율과 부정, 부패. 그게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까지 몰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이제 토지 분야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주택으로 대표되는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 분야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들이 축적되고 돌출되기 시작하죠. 개혁개방 이전의 시기를 보면은 1949년부터 1958년까지 기간을 사회주의 개조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 시기에는 사유주택을 공유주택으로 개조하고 도시 사유 건물을 공사합병 그리고 국가가 경영 임대해주는 그런 체제를 추진합니다. 무상몰수는 아닙니다. 유상몰수입니다. 그래서 도시 건물 점유자에게는 약간의 보상을 해주고 일정 기간, 일정 지분까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러한 토지에 대한 사유권과 지분조차도 소멸시켜버립니다. 다음 단계는 1958년부터 1978년 개혁 개방이 선언될 때까지죠. 이때를 공유주택 천하통일, 복지 분배 단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복지 개념에서 분배한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국유 토지에 정부가 집을 지어서 직장 단위에 제공하면 그 직장 단위는 직공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공유주택을 공방이라고 불렀는데 국가가 주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임대료를 정하고 전매와 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게 주택 소유 여부가 아니고 면적과 거주 기간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러한 그 공유주택, 공방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또는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주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맥락을 잘 보면서 그 차이점, 본질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름만 공유주택이고 사회주의고 뭐 그런다고 다 똑같은 그런 공유주택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는 북한의 주택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는 겪어보지도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무대빵으로 사회주의 그냥 몰수하고 분배하고 그런 그 사회 체제 하에서의 공유주택하고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하에서 온갖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고민 끝에 나온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어떻게 맛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 축적된 경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개혁개방 이전 공유주택을 천하 통일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복지 분배, 복지 개념으로 분배해줬다.
이 시기 1958년부터 1978년 이 시기에는 소위 주택난이 심화됩니다. 전형적인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거주 면적이 계속 줄어듭니다. 주거 환경이 계속 열악해지고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전부 산무, 토지도 산무, 주택도 임대료는 가능한 싸게 형식적으로만 받는 거다. 사회주의 정부가 주택 임대료 같은 걸 받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건 행정적인 절차만 늘어나게 되고 사회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택 1인당 거주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주거 환경은 계속 악화되는데 공급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은 제대로 못하면서 말로만 사회주의 그러면서 주택난은 계속 심화되는 겁니다. 그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문제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돌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는 경제특구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 그리고 중국 내 기업 중에서도 이제는 개혁개방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한 개체호, 민영기업들에게는 무기한 토지라든가 부동산을 배정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료 또는 주택은 사유화, 상품화 하는데 이제 유효 주택 수요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경제 특구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라든가 중국 내 개체호, 민영 기업들이 그러한 유효 수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86년에는 토지관리법이 공포되고 1987년엔 시현정경제특구에서 국유 토지 사용권의 유상 출양 실험이 시작됩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부동산 개혁은 우선 1978년에서 1998년까지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인상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추진됩니다. 그 전처럼 그렇게 그냥 거의 무료에 가까운 형식적으로 상징적인 임대료만 받아가지고는 국가 재정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개혁 과제가 공공주택의 임대료 인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에 중점을 둔 개혁 전략을 확정한 게 1988년이고 그래서 주택 임대 가격을 국가 규정에서 시장 결정으로 전환합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그 다음에 1994년에는 국무원이 근로자의 주택 구입이나 건설, 수리 등 용도로만 허용하는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국가기관, 공기업, 도시, 집체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주체와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 장기주택예금인 주택공적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998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시장화 발전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 각지의 주택 실물 분배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주택 복지를 화폐로 제공합니다. 그것이 이 시기 개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 중점이 실물 주택 분배가 아닌 주택 구입 능력을 화폐로 지원하는, 말하자면 은행 대출이라든가 주택 공적금을 적립하게 한다든가 그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택이 줄 서서 순서 기다려서 무상으로 배분받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이거에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금융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의 개인주택자금 대출 총량이 부단히 증가하고 대출 조건과 문턱도 갈수록 낮아져 가죠. 그래서 이때 국무원이 1998년 7월 3일부로 도시주택제도 개혁 진일보 심화와 주택 건설 가속화에 관한 통지라는 그 통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발전과 부동산 기업의 규모화, 경영의 전문화, 규범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게 보장성 주택, 복지주택이죠. 복리성, 보장성 주택 및 임대주택을 중시하게 됩니다. 주택, 부동산 개혁이 추진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사회 불안이 증대됩니다. 주택이 없는 계층, 또 새로 마련해야 되는 계층들은 불안한 거죠. 개혁, 개방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경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계층 간, 지역 간, 도시 농촌 간 소득, 생활, 빈부격차가 심화되니까 사회 불안 요인이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막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 시장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보장성 주택, 공동부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염가 임대주택 보장 방법,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그 염가 임대주택의 건설과 보급을 규범화하고 건설 자금을 확보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 발표 내용들이 선언적인 그 조치였거나 부설적인 조치 정도로 거론됐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조치는 결여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온 게 이제 국무원이 발표한 제6조, 그래서 6개조, 그래서 국6조 또는 15조, 또 이어서 나온 국15조.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이제 점점 이제 그 방침들이 구체적인 방침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염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우리 저 국민주택 같은 경제 적용주택 뭐 이런 것들이 계획 건설 총 면적의 그 한 단지 내 70% 이상 세대의 단위 평면 면적을 90제곱미터 이하로, 우리 국민주택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아닙니까? 중국 90제곱미터. 비슷한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형태 규제, 그것을 위한 물리적인 면적 기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평면 면적, 주택의 단위 평면 면적, 소형 주택 점유 비율, 예를 들면 25평 이하 면적 주택이 한 단지 내 전체 주택 면적 중 70% 이상을 점유해야 된다. 뭐 그런 비율을 정한다거나, 그리고 신주택의 최초 납부금을 전체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냥 계약금 정도만 걸어놓고 가격 상승하면 또 시세 차익 챙기고, 그런 투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구체적인 이런 수치, 계량적으로 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도 우리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불패 신호. 선수들은 또 그 틈새를 또 찾아서 그물망 그 틈새를 또 빠져나가서 그 정부 정책이 있으면 또 그물망으로 나가죠. 중국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정책이 있고 밑에는 대책이 있다. 쌍여우 정처, 샤여우对처. 전형적으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정부 정책이 투기꾼들의 뒤를 쫓아가요. 중국의 그 투기꾼들, 홍콩, 서방 그 화교들, 그런 화교들이 계약 개방 이후에 들어와서 특히 원조 상인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조 차황탄, 원조 투기꾼들, 저장성 원조, 상하이, 장강삼각지에서 계속 올라와서 북경, 전국을 다 그냥 휩쓸면서 기획 부동산 그 투자, 투기를 합니다. 그 수법이 뭐 홍콩 같은 데서 이미 갈고 닦은 노하우와 수법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세워본들, 게다가 또 정부 내 투기 세력과 결탁해서 막 리베이트 주고받고 또 하는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는 투기 세력이 뒤만 쫓아가니까 거품이 끼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그래서 이제 토지 공급이라든가 국무원 국15조 상품주택의 가격을 제한합니다. 일반 뭐 경제적용주택이나 이런 거의 가격은 당연히 제한하는데 이제 상품주택까지도 가격을 제한한다. 제한할 때 한자, 가격할 때 가짜에서 한가방, 그런 가격 제한 상품주택까지. 그 상품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또 정부가 개입하냐면은 너희들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은 토지를 싸게, 토지가 국유니까 토지를 싸게 제공해 주겠다. 그 국유화한 그 국가 자원으로서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강렬한 수단, 효과적인 수단을 중국 정부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한방 두 가지를 제한하는 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을 제한하는 거죠. 토지 가격을 정부가 싸게 공급해서 주택 가격도 제한하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고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임대주택 중시 단계, 그래서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구호로 내걸고 있는 공동부유를 위한 부동산 분야에서의 실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국무원이 임대주택 시장의 육성 및 발전 가속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임대주택 조례를 제정하고 집채건설 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부지를 출시하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이때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방주슈 용라이 주더, 부슈 용라이 차우더.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의 모든 공무원의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천하려는가, 구체적인 실천 방침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 산업을 이제까지는 경제 성장, GDP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그런 지주 산업에서 민생 중시 관점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하고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상품주택 외에 연가임대주택, 경제적용주택, 가격제한주택, 공유재산권주택 이런 유형별로 주택 공급 구조를 조정하죠. 그리고 임대료 보조 강도도 강화하고 전체 주택 공급량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점유 비중도 제고하고 그런 그 실천 전략을 계속 발표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또 봐야 될 큰 환경, 큰 기후가 신상태, 신창타입, 뉴노멀이죠. 그동안은 막 두 자릿수의 그 경제 성장률을 하던 게 7%에서 뭐 5% 이하로 막 지금 떨어지니까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한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양적 증가 추구를 하는 증량 발전에서 품질 관리, 질적 관리, 그리고 공급 측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도시화 관리를 우리는 서방 국가가 걸었던 그런 것과는 다른 중국 특색의 도시화, 신형 도시화의 길을 가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옵니다. 정책 구상과 함께. 그러면서 이때 나온 게 중국식 혁신인 창신, 과학적 발전, 그리고 경제특구도 이제 경제특구라고 안 부릅니다. 종합연계개혁시험구. 즉 서방 국가의 경제 성장률만 따라잡는 그런 것만 하는 게 경제특구의 임무나 역할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민생특구, 특구의 이름조차도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문제, 격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농특구, 그 다음에 환경보호특구 이런 식으로 각각 그 경제특구별로 그 임무와 역할을 그렇게 이름도 달리 부르면서 이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간략하게 중국 부동산 그 흐름을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그리고 그 후에 사회주의 개조, 개혁 개방, 그리고 개혁 개방 이후에 다시 또 시장화, 사유화를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또 그거에 따른 과열 투기 그런 현상이 또 심화되고 누적되고 돌출되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가 또 나서서 공동부유, 신상태, 신형 도시화, 거기다 이제 또
충칭 모델을 계승하면서 강력하게 공동부유, 1대1로 중국몽, 그야말로 개괄해봤습니다. 그렇게 개괄한 담론을 기본으로 해서 중국 부동산 위기상, 여기에 대해서 총결 삼아 보면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코로나 방역 상황 종결 이후에도 소비와 투자가 기대만큼 반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기업 부도 위기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방심할 수 없는 상태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우리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위기라고까지 부르는 거는 좀 과장이라는 거죠. 경기 둔화나 시장 불안까지는 맞다.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인 금융 시스템이 붕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그건 좀 과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정부가 수십 년간 누적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없애려고 구조 조정, 그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 충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고 상당한 정도의 경기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거품을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노력은 옳은 판단이고 옳은 방향인 것이죠. 이런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도 남의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라든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이런 상태도 심상치 않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보면은 중국 부동산 최근에 매출액 15대 기업 중에 국유 기업 9개가 있는데 그 9개는 부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나머지 6개가 이제 사형 기업인데 민영 기업인데 비구이안 그 다음에 위청 중국에 대한 평가가 좀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라고 보는 거죠. 포브스가 발표한 주요 중국 부동산 기업 대표 부호 순위인데 2018년의 순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순위가 2023년에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헝따 같은 거는 부도설 이후에 3위에서 41위로 밀려났죠. 그리고 완다도 4위에서 31위로 비구위안도 6위에서 11위 정도. 그 외에 뭐 또 이제는 그런 스마오, 롱후, 롱창, 소차이나 뭐 이런 요 정도만 봐도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최근엔 어쨌든 전반적으로 침체, 하여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우리가 중국 부동산을 볼 때 관전 포인트, 중시해야 될 동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중국 성장률에 관한 겁니다. 중국 성장률이 장점인 시기의 평균 성장률이 13%, 두 자릿수 성장이라고 그러죠. 13% 성장인데 시진핑 시기에 뭐 7%에서 5%까지 내려와서 그 5%라고 하더라도 장점인 시기에 중국 그 GDP와 지금 중국 GDP는 26배 정도 차이랍니다. 그러면 5% 성장이라도 전체적인 증가 양은 훨씬 더 큰 거죠. 그런 면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중국이 13% 성장률이 5%로 떨어졌다. 뭐 좀 심각하다, 위기다, 신상태다. 그렇게 단순히만 볼 게 아니라 그런 그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된다. 미국 GDP의 73%에 해당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미국 GDP의 20%를 넘는 독일이나 일본 정도의 그 국가의 지금 성장률은 2%도 안 됩니다.
그런데 5%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22년에 중국 자동차 수출이 311만 대입니다. 한국은 230만 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한국은 282만 대에서 230만 대로 줄었는데 중국은 2015년에 43만 대였던 게 지금 2022년에 311만 대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제 해외 생산이 증가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만 봐도 중국이 8월까지는 321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8월 현재 전년도 2022년도 실적을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아마 일본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동차 수출 국가가 되는 걸로 전망되고 있다는 거죠. 내연 자동차라든가 전기 자동차 모두 약진하고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견제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 소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을 억제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그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 기업인 닝더시다이, 영어로는 CATL, 그리고 BYD의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올해 매출량이 올해 5월까지 각각 전년도 대비 59.6%, 107.8%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2년에 46%였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52%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유럽연합, EU가 전 세계 기업 중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2,500개 기업의 관련 통계를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는데 2021년에 중국 기업이 678개, 물론 중국은 기업 수도 이제 많죠, 우리보다. 그렇지만 678개인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은 53개, 대만 기업은 84개, 미국 기업은 822개. 물론 미국 기업이 제일 많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기업이 678개. 이 정도로 중국이 이제 R&D, 연구개발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2014년도에는 중국 기업이 327개에서 2021년에는 678개로 2배가 넘게가 이제 증가한 겁니다. 한국은 2015년에는 75개였는데 2021년에는 53개로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유로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수가 중국은 45개인데 한국은 5개.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생각과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의 상위 파트너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와 현장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중국과의 격차가 30년에서 20년으로 줄었다. 10년으로 줄었다. 이제 5년도 안 남았다. 이 초격차를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중국이 추월하면서 우리하고 역초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부에도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 심리는 너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와 시장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 중국 공산당 통치의 원칙이고 이념인 사회주의 그런 원칙 이거를 벗어나려는 그런 원심력이 너무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마오쩌둥 시대에 추진했던 그런 사회주의 통치 이념, 우리 공산당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심력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도 지금 계속 강화돼 나오고 그런 홍이대, 홍월다의 정서를
시진핑이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야말로 중국 특색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가 됐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때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돌출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구적인 금융공학에 기대고 있는 미국 모델의 약점이 돌출됐다. 그리고 실물경제 제조업 생산기지 기반의 중국 모델의 우세가 확인됐다. 이런 말들이 중국 내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능 중시의 광동 모델과 정부기능 중시의 총칭 모델 중에서 이제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시도했던 충칭 모델 실험을 시진핑이 계승하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 안면인식 기술 혁신, 이런 걸 통해서 인민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1대1로, 2대1로를 통한 중화주의 팽창까지도 이제는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형 대국 관계, 미국과도 이제는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같이 상대하겠다. 신형 대국 관계, 그리고 중국몽, 이런 걸 이제 지금 막 내세우면서 가고 있는 이런 그 큰 판세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그런 틀 안에서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동부유를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정책 분야에서의 관철 의지가 이 공동부유의 실천 의지를 판단하는 관건 요인이 된다는 점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임대주택 위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같은 거를 징수해서 정말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 또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인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즉, 혁명전쟁 단계와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통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개조, 개혁, 개방, 그 다음에 시장화,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장성, 공동부유, 이런 구호와 목표들이 나오면서 중장기 전략과 현안 대응 전략, 그리고 실사구시의 그 각 층차별로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는 중국 공산당과 현 시진핑 정부의 입장과 시각, 그리고 고민을 헤아리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과 나아가 중국 경제 전체를 진단하고 전망하고 예측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담론으로 보는 중국 딜레마, 그리고 중국 부동산의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你去想一想